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소개받은 대로 국제결제은행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 중인 권병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금융 시스템 시뮬레이션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강의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뮬레이션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은행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다음에 만드는지에 대해서 구축 방안을 한번 살펴보고 실제로 구축하는 예제를 담아두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면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게 시뮬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되게 상당히 광범위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그 모델을 통해서 수행되는 동작이라는 그 정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모델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간단한 샘플을 보면 이러한 트루먼 쇼와 같이 그 거대한 그 인공 사회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트루먼이라는 인간이 태어나 가지고 성장하는 과정을 이제 지켜보는, 이런 걸 또 수행되는 동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거시경제 모형처럼 수식으로 우리가 모델을 만들고 이 수식을 풀어서 이 모델에 대한 결과값을 볼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의 시뮬레이션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태풍의 예측 경로를 예측하는 것도 시뮬레이션인데, 태풍의 예측 경로를 사실 수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는 여기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건 간단한 규칙, 그다음에 조건을 이용해서 태풍의 경로를 예측한다는 것이죠. 간단한 규칙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겠죠. 태풍 주변의 기압의 배치, 그다음에 태풍의 위치에 따라서 태풍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는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시뮬레이션에서 만들었을 때 어떻게 태풍이 움직일지를 예측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이제 보면은 약간의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미셸 바이스버그라는 사람이 시뮬레이션은 이 세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체적인 모델, 두 번째는 수리적인 모델, 세 번째는 계산 모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모델이야 너무 눈에 보이니까 모델 하우스와 같이 구체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고, 수리 모델에서는 다양한 수리 모델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계량 경제 모형이 가장 대표적인 수리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계산 모델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따가 살펴볼 그 금융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만든 그 행위자 기반 모형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이 기법을 이용해서 계산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뮬레이션을 만들 땐 언제나 세 개의 조건을 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 시간, 비용, 정확도. 그래서 내가 어떤 시뮬레이션을 만들 때 저러한 조건에 따라서 어떤 모델을 쓸 것인지를 정하는 게 좋다는 것인데요. 제가 여기에다가 값을 놓을 수가 없는 건 시뮬레이션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구체적인 모형은 너무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가장 이렇게 많이 쓰이는 자동차 충돌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구체적인 모형이 많이 사용되는 곳이 의료 서비스 쪽입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더미 인형을 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수리적인 모형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계량 경제 모형인데요. 이 계량 경제 모형을 우리가 볼 때 이게 좋은 시뮬레이션 모형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모형이 아주 좋은 모형이야 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전망을 잘한다? 근데 이 전망이라는 것도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잘할 수가 있지만 어떤 특정 시점이 아닌 경우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뮬레이션, 계량 경제 시뮬레이션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괴테 대학교의 연구진이 거시경제 모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0여 개의 구조적인 모형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게 되면 그 150여 개의 거시경제 모형을 소스 코드를 다 공개를 해놨고, 하나의 소스 코드에 한번 예를 살펴보면 이런 2015년에 발표된 이 논문, 그 DSG 모형을 이용한 거시경제 모형에 대한 수식이 이렇게 이제 논문에 나온 걸 이제 컴퓨터 코드로 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형끼리 비교 가능하게 이제 모형을 이제 튜닝해서 모형의 결과값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사이트에서는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모형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폴리시 룰, 재정 준칙을 이 모형에 입력하고 싶은 재정 준칙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제 이따가 예에서는 이제 테일러 준칙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이 충격도 저희 머니터리 샥이 오니 아니면 피지컬 샥이 오는지 둘 다 선택할 수도 있죠. 해서 컴페어를 하게 되면 이 모형, 이제 각각의 색깔은 각각의 모형을 의미하는데 각각의 모형마다 어떠한 x축이 시간이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어떠한 값을 보여주는지를 실제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균형 이론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되면 이제 균형점을 찾아서 가는데요. 이게 한번 예제인데 이 사이트에 가시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PC에서 당연히 실행할 수가 있고요. 그 150여 개의 모형에 대한 디스크립션 이제 논문을 이렇게 페이퍼를 이렇게 올려놨고 어떠한 모형인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모형을 네 가지로 나눠 놓긴 했는데요. 이제 모형을 보고 내가 원하는 모형을 선택하고 나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제 오버하면은 간단한 설명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폴리시 룰을 선택하고 샥도 선택해서 보고 싶은 거시경제 지표를 선택해서 컴페어를 누르게 되면 이러한 식으로 이제 지표에 대한 이제 전망값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50여 개의 모델을 비교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이러한 모형을 시도한 이유가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금융위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과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경제 모형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이 페이퍼가 바로 그 모델을 사용한 것인데요. 이 페이퍼에서 이제 한 실험은 그 지금까지 발표된 거시경제 유명하게 사용되는 거시경제 모형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서베이, 전문가 서베이라고 하면 유명 투자기관이나 아니면 연구소,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기구들에서 향후 경제 전망을 할 때 전망을 하는 이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문가 서베이와 거시경제 모형을 비교 분석한 거죠. 그래서 2008년도 초반에,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이 회색 라인들은 바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한 것이고 그 빨간 색깔은 그 당시에 많이 쓰였던 거시경제 모형이었고요. 그 녹색깔은 그 전문가 그룹들의 평균 값이 되겠는데요. 그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는 보시면 물론 이제 이게 GDP 아웃풋이거든요. 그래서 GDP 아웃풋이 약간 하락하다가 다시 이제 원래대로 회복할 것이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아마 이제 두 번째 차트가 리만 브라더스가 아마 파산하고 나서일 건데요. 그때 이제 다시 한번 거시경제 모형과 전문가 서베이를 했을 때도 약간의 침체는 있지만 바로 반등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예측률이 낮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정말 침체기에 왔을 때 그러면 한 분기, 두 분기 정도는 침체를 가지만 벗어날 것이다. 그래서 세 번째 차트와 네 번째 차트는 그래도 제대로 맞추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는 저렇게 예측력이 없었을까요?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 행위자 기반 모형과도 다 연관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유명한 교수님이 그 니콜라스 탈레브의 그 블랙스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가들 아니면 거시경제 모형에서도 이걸 제대로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이제 설명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행위자 기반 모형으로 어떤 시뮬레이션을 만들 때도 동일한 이론이 적용됩니다. 계속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 수리적인 모형은 거시경제 모형뿐만 아니라 머신러닝도 일단 수리적인 모형입니다. 근데 이제 머신러닝으로는 이제 경제 전망을 잘 하지는 않으니까 여기서는 다른 예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러한 이제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컴피티션을 하는 이제 사이트가 이제 케글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물론 다른 방법도 당연히 있는데요. 이 케글에서 가장 유명했던
컴피티션 중에 하나가 뉴욕시의 택시 요금을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제 구글과 그 코세라라는 그 온라인 학습 사이트에서 그 뉴욕에서 그 55만 건의 택시 이용 기록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나중에 내가 택시를 언제 어디서 어디까지 갔을 때 택시 요금이 얼마인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많은 참가자 한 1,600개 모델이 모였고 그 중에 가장 예측력이 좋았던 모형이 바로 그 머신러닝 LGBM 그다음에 XC 부스트라는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을 보셔도 다 그 XG 부스트 머신러닝 모델도 다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수식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하고 그다음에 가장 최적화된 그 요금을 맞추는 것이라서 이 머신러닝도 하나의 수리적인 시뮬레이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컴퓨터 시뮬레이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한 규칙과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간단한 규칙과 조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되게 유연합니다. 유연하다는 그 장점 중에 딱 첫 번째 장점이 바로 그 헤테로지니어스하다는 것이거든요. 그 헤테로지니어스하다는 것은 다양한 행위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시경제 모형에서는 합리적인 소비자 딱 한 명을 정의를 하죠. 그 합리적인 소비자가 어떻게 시장에서 행동을 할 것인지를 가정하고 거시경제 모형을 만들게 되는데 합리적이시나요? 저는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행위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행위자에 다른 조건과 규칙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그 다이나믹스 물론 요즘에 거시경제 모형에서 당연히 많이 이제 유연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는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파라미터 값을 다르게 가중치 값을 다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엔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그래서 사실 우리의 행위가 나만의 고유의 생각에서 발생되진 않잖아요. 그 옆에 사람의 영향을 당연히 받는 것인데 이러한 그 그러니까 이런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발생하는 편승 효과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장점을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그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인데요. 그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이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상당히 오래된 한 30년 정도라고 말씀드려도 최소 30년 된 이론이고 그 이론에 따라서 만들어진 무료 툴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넷로고라는 툴인데요. 이따가 한번 활용 사례 때 넷로고의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상향식 접근입니다. 이 상향식 접근이라고 하면 이제 코로나 이제 코로나 환자 수를 예측하는 행위자 기반으로 예측하는 모형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어떠한 하나의 큰 공간에 사람들을 이렇게 쭉 흩트려 놓습니다. 흩트려 놓는데 빨간색은 감염자고요. 회색은 아직은 비감염자, 잠재적 감염자들이고 파란색은 슈퍼 면역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 때마다 움직여요. 그 다음에 그 빨간색 그 감염자들이 회색 감염자로 가면 감염될 확률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 트랜스미션 레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다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면 감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감염이 됐다가 여기 보면 리커버리 레이트도 있고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되고 안 그런 경우에는 사망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슈퍼 면역자들은 안 걸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 가장 그 기저에 있는 그 사람의 개수를 카운트해서 지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시경제 모형에서는 탑다운 이제 그 지표 레벨에서만 예측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지표를 구성하는 하윗단으로 가서 이 하윗단의 행위를 정의하고 이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코로나 환자 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행위자 기반 모형에서 이제 가장 큰 장점, 상향식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살펴볼 그 은행 시스템 시뮬레이션도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위 은행이 있고 단위 예금이 있고 단위 대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장점이 있는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이제 활용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활용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바로 이 그 토마스 쉘링이라는 그 유명 경제학자죠. 그 노벨상도 그 게임 이론으로 수여를 했는데 그 1970년대 초반에 미국 도시에서 나타난 인종 분리 경향을 가지고 이러한 행위자 기반 모형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한데 그 인종에 따라서 사는 지역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과연 근데 그러면 아직은 뭐 백인이 더 여러 가지로 뭐 이제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백인들이 다 인종 차별주의자인가요? 왜 따로 살죠?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과연 그 사람들이 다 인종 차별주의자라서 흑인들과 같이 안 사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이러한 행위자 기반 모형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은 다른 인종이고요. 하얀색은 이제 공백이고요. 그 다음에 그 보시면 이제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그 X라고 되어 있는 건 불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은 거 이제 그냥 원래 네모는 이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만족이 뭐냐면 제 주변에 이웃이 10명이 있는데 다 동일한 인종이에요 지금은. 근데 한 명씩 다른 인종이 이사가 옵니다. 그럼 어느 순간이 되면은 불편할까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이제 구현한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similar wanted라고 되어 있는데 이 3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내 주변의 이웃의 최소한 30%는 나랑 같은 인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별로 해피하지 않아라는 것이거든요. 해피하지 않으면 그 다음 연도엔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린 거죠.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내가 단순히 이웃이 다른 인종이라서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걸 내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긴 좀 그렇잖아요.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인종차별이라고 하면 뭐 정말 버스를 타도 칸을 나눈다든지 화장실도 같이 못 쓰게 한다는 게 정말 대표적인 인종차별 사례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토마스 쉘링은 우리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러한 그 분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진 게 197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컴퓨터가 보급되어 있지도 않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쓸 수도 없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람들이 뭐 시밀러 원티드라는 하나의 그 속성값만 줬는데 이따가 살펴볼 그 은행 시스템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상당히 많은 변수를 설정하고 은행마다 설정하고 다 값을 다르게 주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이게 넷 로고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래서 넷 로고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설치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한번 이제 동영상 클립인데 그 넷 로고를 설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열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을 열게 되면 약간 좀 작아서 이게 이제 모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 모델 라이브러리에 이제 지금까지 개발된 그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의 이제 모형들을 여러분들이 다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는 그 토머스 쉘링의 모형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아까와 동일한 화면이 보여지는데 약간 크게 한 다음에 사용 방법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기본 설정으로 이제 셋업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이건 하나씩, 그러니까 1년씩 하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언해피도 떨어지고 분리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밀러 원티드를 뭐 50%로 늘렸다. 그럼 더 빨리 분류가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간단하게 보여드릴 것, 이것도 상당히 유명한 경제학 그 앱스타인이라는 경제학자가 만든 시민 봉기 모형인데요. 어떨 때 사람이 폭동을 일으키는가, 뭐 촛불혁명 같은 것도 이러한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경찰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 기본 조건을 가면 빨간색으로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면 폭동이 일어났다가
진압됐다가 폭동이 일어났다가 진압됐다가 그러고 있는데, 폭동이 일어나는 변수를 여기서는 어떻게 이 앱스타인은 정의를 했냐면, 경찰력과 그다음에 정부의 민주화와 그다음에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가지고, 지금 이제 경찰력을 한 30%까지만 제가 늘리는 걸로 20%까지 늘리면 경찰이 더 많아졌죠. 이렇게 되면은 폭동이 잘 안 일어난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보면은 폭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행위자 기반 모형은 가장 기저에 있는 그 사람들의 행위를 설정을 정의해서 실제로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적으로 실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정부의 민주화를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민주화 지수를 많이 떨어뜨렸을 때는 폭동이 바로 일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민주화가 안 된 그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사람들이 쉽게 더 폭동을 일으킨다라는 것인데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과연 행위자 기반 모형을 이용해서 경제 현상도 분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만든 사례가 주택 매매 시장이다. 시장으로 이제 시장 모형이라는 건데요. 이 주택 매매 시장 모형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건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분명히 집을 사고 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구도 절대로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자산이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똑같음에도 어떤 가구는 상당히 공격적일 수 있고 어떤 가구는 상당히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구들 중에서도 이게 동그라미가 약간 큰 것은 주변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을 사면 주변 사람들도 나도 집을 사야 된다. 난 집을 살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 사람이 집을 사니까 나도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행위자를 정의하고 이번 기수에서 내 주변에 내 이웃들이 집을 몇 % 이상 사면 나도 산다라는 조건들을 다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들이 결정한 행위대로 집을 사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게 되고,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정책 결정자들이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부 기관에서는 주택 공급량이라든지 다른 정책 강도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하는 그런 그런 규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회지에 가서 이제 발표를 했더니 가장 이제 두 가지의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게 이제 근데 이제 그 큰 단점, 첫 번째는 과연 내가 정의한 가구들의 행위에 정말 발생하는 걸 다 대표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증명 방법이 상당히 어렵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서 집을 샀을 때 내가 어떤 상태까지 멈출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30%, 40%가 집을 샀다. 그럼 나도 살 거야. 라는 그 40%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구의 행위를 어떻게 정했고 이러한 40%의 숫자는 너가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상당히 여기서 이제 행위자 기반 모형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걸 제대로 알기는.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모형이 아니었는데, 두 번째 사례는 인사 채용 전망 시뮬레이터였습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그러한 단점을 제대로 극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성평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조직이 너무 성평등이 안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가 향후 5년, 10년 이내에 성평등을 달성하려면 어떻게 채용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라는 게 가장 큰 아젠다라고 하면, 여기서 물론 이제 행위자 기반 모형 아니라 수리적인 모형으로도 뭐 리그레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여성을 30% 뽑고 있으니까 이 상태대로 계속 뽑으면 몇 %가 될 거야라는 라는 가정이 가능한데, 여기서는 그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에 있는 임직원들의 행위를 다르게 구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면은 제가 만약에 계약직이면 내년에 이 회사를 떠날 확률, 내가 만약에 정규직이면 내년에 이 회사를 떠날 확률, 아니면 내가 20대, 30대면 20대, 30대, 아니면 내가 50대, 60대면 내년에 회사를 떠날 확률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 확률을 다르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반에 따라서 매해 채용할 수 있는 인력이 생기고 채용 가능한 인력이 생기고, 그러면 그 포지션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가 뽑을 수 있는 직원들 가능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으로 가능한 직원들이 생기는데, 이걸 한번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앞서 말한 그 두 가지의 단점을 극복했는데, 어떻게 극복했는지 먼저 예제를 한번 먼저 활용 사례를 조금 더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모형은 제가 간단하게 이미 이 사이트에다가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파이썬을 좀 알아야 되는데, 파이썬을 아시면 실제적으로 따라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예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더미 데이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사이트에서는 100명의 직원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100명의 직원은 성별과 국적과 나이와 직급, 그다음에 계약 형태, 직책이 다 틀립니다. 그다음에 다 틀린 상태에서 이런 거 틀리고 이거는 이제 기반 데이터죠. 그래서 우리 조직은 보니까 정년퇴직이 당연히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61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직 전환 비율은 20%. 과거 5년을 보니까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20%였고, 계약직이 연장될 확률은 3년.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까지 여성 채용 비율이 한 50%였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직이 사직할 비율은 2%, 1%. 이건 이제 과거 데이터에서 다 나온 값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모형을 돌렸을 때 이제 향후 10년 이내에 이제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저렇게 나뉘더라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걸 한번 실제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파이썬 코드를 공개한 사이트에서 여러분들도 PC에 설치하지 않고 다 실제적으로 이제 모형을 돌릴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임직원에 대한 행위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임직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사일, 직급, 직원 계약 형태가 다 틀립니다. 다 틀린 직원 100명을 실제적인 시뮬레이션 환경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그 시뮬레이션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도 다 틀리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직의 사직 확률, 정규직의 사직 확률 이런 것도 다 다르게 정의를 해서 모형을 돌리게 되면, 지금 보면은 행위자 기반 모형의 소스 코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복잡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코드 레벨로 이해를 하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고, 여기는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밑에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네,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러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만약에 70%의 확률로 여성을 뽑는다면 2033년에는 여성 비율이 거의 70%에 맞게 되죠. 이것을 만약에 50%로 바꿔서 돌린다라고 하면 네, 보면은 여성 채용 비율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은 이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변수가 있는데, 그럼 앞서 말한 주택 시장에서 제대로 공격을 받았던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었죠. 그러면 정말 이 조직에서 임직원들의 행위를 제대로 디파인한 거 맞아?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도메인 전문가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 쪽의 전문가가 제시한 그러한 그 임직원의 속성 값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공격에서는 피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 아까 말한 그 민중봉기 모형에서 30%, 40% 집을 살 때 그 파라미터 값이 제대로 된 거 맞아? 라고 했을 땐 여기서는 바로 과거 데이터에서 그 값을 다 가져와서 계산해서 넣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임직원 인사 채용 시뮬레이션에서는 상당히 실제적인 그 모델을 만들고 이 모델에 대한 분석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을 만들 때는 이 두 가지,
행위자에 대한 설정, 그 다음에 이 설정에 대한 파라미터 최적화를 언제나 정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금융 시스템 시뮬레이션은 이걸 어떻게 했는지, 이게 이제 그 IMF의 그 워킹 페이퍼에서 만든 페이퍼가 있는데, 페이퍼에서 그러한 것을 상당히 잘 만든 페이퍼를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그 은행 시스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은행 시스템 시뮬레이션은 사실 이게 금융 시스템, 은행 시스템 저한테도 되게 생소한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하면서 이용하고 싶었던 건 그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그 한국의 금융시장이라는 단행본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그 컨셉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접 금융시장은 없는 걸로 하고요. 이런 세 개의 행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금, 두 번째는 금융기관, 세 번째는 대출. 이게 세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IMF에서 만든 워킹 페이퍼에서도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으로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행위자는 은행과 예금과 대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은행, 여러 개의 은행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예금도 여러 개의 예금이 있을 수 있는데, 예금은 은행으로 이제 은행에 저축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한 것은 그 하나의 예금은 하나의 은행으로만 저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자기 자본이 있고 이제 예금을 받은 그 디파짓이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도 이제 은행이 심사를 해서 대출을 일으킬 수 있죠. 대출도 한 은행에 매핑이 되어 있다라는 게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더 특성이 있습니다. 되게 실제적인 건데, 인터뱅크 마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만약에 부실화된다라고 하면 은행들 간에 그 예금을 빌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이용해서 그 금융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제 보실 건데요. 그러면 은행의 행위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은행의 행위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이제 여기서, 이건 이제 그 IMF 이제 이따가 그 논문 사이트가 나오는데, 그 이제 거기서 정의한 이제 대표적인 설정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 행위 설정에서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금융 감독 규제를 충족해야 되겠죠. 뭐 자기 자본 비율은 얼마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금 수신에 대해서 지급 준비율은 얼마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이제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은행 행위가 다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출은 부실화될 수 있으니까 그 대출 부실화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꼭 설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언제나 지불 능력을 검증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이 이제 뭐 정기 자본과 뭐 이번 연도에 이제 이자 수입, 뭐 대출 부실 이제 손실을 빼고 이제 뭐 증감을 계산해서 나의 자본이 충분히 지불 가능한지를 언제나 검증해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지급 불능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을 빨리 유동화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헐값에 빨리 매각하고 빨리 그 지급 능력을 갖추라는 것이죠. 갖춰야 하는 게 이제 은행 행위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다음에 인터뱅크 마켓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뱅크 마켓일 때 어떤 은행이 부실하게 되면 나까지 이제 위험해질 수, 내가 만약에 돈을 빌려준 은행이 부실하게 되면 나도 위험하게 되니까 언제나 이 2차 파급 효과를 계산해야 된다. 라는 이 대표적인 5가지의 은행 행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죠. 물론 이 외에도 시뮬레이션을 더 실제적으로 만들려면 더 많은 그 행위들을 디파인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은행 행위 설정이고요. 하나 더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 이제 은행은 돈을 벌게 되면 나한테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한테 배당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대출을 확장하는 건 당연히 이제 앞으로의 이익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대출도 확장해야 되고 내가 만약에 돈이 충분히 여력이 있으면 그 인터뱅크 마켓에 이거는 이제 현실적인 가정인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 은행 간 대출을 한다. 근데 내가 왜 다른 은행한테 초저리로 돈을 빌려주지라는 저는 논문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아마 어쩌면 실무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긴급 유동화 지원은 은행이 지불 능력은 되는데 갑자기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으면 정부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되게 현실적이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가정을 한 것은 구제 금융을 받을 수 있는데 구제 금융은 당연히 이자가 없고 이번에 다음 연도에도 돈을 못 갚으면 구제 금융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우리가 금융위기 때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으로 은행 행위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금. 예금은 단순하죠. 그래서 내가 돈이 있으면 은행에 돈을 예치하고 이에 대한 이자 수익을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예금자는 매 년마다 결정을 합니다. 그 내가 은행을 옮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데 결정 요소는 은행이 부실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은행을 옮길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은행이 부실화되어 있다고 예금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걸 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논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행위자 기반 모형에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사례 한 은행 예금의 20%는 은행을 옮기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확률을 이용해서 다음 연도에 은행을 옮길 예금자들이 은행을 옮길 확률을 계산을 해서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좀 마음을 편하게 하진 않잖아요. 이런 가정들이.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이런 가정 어떻게 너무 좀 더 완화돼서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출의 속성은 대출 금액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그냥 유닛 레벨로 그러니까 동일한 대출 금액으로 적용을 했지만 좀 더 나은 행위자 기반 모형에서는 이걸 다르게 적용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의 부도 확률, 위험 가중치, 그다음에 부도 시 대출의 회수율 뭐 이 논문에서는 40%로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 이것도 실제와는 좀 다르죠. 그다음에 헐값 매각한다. 이제 헐값 매각 은행이 이제 유동성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을 헐값 매각했을 때 손실률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다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실제적인 과거 사례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지 실제적인 모형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논문에서 보면은 어떤 값들은 되게 그냥 상수로 정의한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제 뭐 위험 가중치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논문들에서 그 수리적인 모형이 많기 때문에 그 수리적인 모형으로 정의를 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출 이자는 이제 또 대출 속성에 따라 달라짐. 이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에셋 프라이싱 모델 할 때 나오는 다 이론을 따라서 이 논문에서도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 은행이 언제 결정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은행 기준으로 만약에 은행이 부실하게 되면 대출 연장을 그냥 거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출은 그냥 이자 지급이 되고 이제 연장이 된다. 이제 이러한 가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이 부실화되면 이제 부도 처리되고 이제 그 대출 회수율만큼 은행이 상환된다. 그러니까 은행이 손실을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출의 행위를 설정을 해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지금 바로 보여드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6개의 단계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한번 시뮬레이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의 개념은 뭐 행위자, 공간, 시간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행위자, 공간, 시간 이 개념을 이해한 모형을 하나 만들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행위자를 하나 좀 더 늘려서 이제 두 개의 행위자가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랜덤 워크를 할 때 어떻게 시뮬레이션 모형이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드디어 이제 다른 행위자가 나옵니다. 은행이 나오고 예금이 나옵니다. 이때 어떻게 시뮬레이션이 되고, 세 번째는 대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도 나오고, 다섯 번째는 이제 변동적인 이자율을 줬을 때 어떻게 시뮬레이션 모형이 다른 결과값을 생성하는지를 보여주고, 여섯 번째는 조금 더 현실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대출이 부실화가 되고 은행이 유동성이 문제를 겪어서 어려움이 되면 뱅크런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뱅크런이 발생을 했을 때 은행이 어떻게 더 부실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죠. 그래서 만든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케이스 1부터 6까지 복잡도가 계속 증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6까지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IMF에서 그 워킹 페이퍼에서 다루고 있는 그 금융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보는 순서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의 은행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하나의 은행은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컴퓨터 이제 코드가 이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면은 이 이제 x축이 시간이거든요. 시간의 흐름이 매 시간마다 이 은행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 행위는 되게 단순하죠. 매 분기마다 그 랜덤 넘버를 발생시키는데, 이 랜덤 넘버가 0에서부터 10까지 그래서 샘플링을 해서 이 숫자대로 은행의 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이게 답니다. 이게 그 행위자 기반 모형 소스 코드가 다거든요. 나머지는 원래 제공되는 거라서 이걸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면은 좀 복잡하게 볼 수 있지만, 아까 보여드린 그 코드가 제가 만든 여기다 삽입한 코드에 다고 나머지는 원래 있는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행위자를 저렇게 은행 행위자를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여러분들의 PC에서 실제적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제 보면은 지금 10번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랜덤 넘버 0에서 10까지 뽑아서 은행의 자산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산이 이제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돌리는데 약간 빠르게 돌려가지고 돌리게 되면 이제 빠르게 이제 지금 보면은 네, 이제 100번 이제 이 한 번을 다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 스텝이 위크가 될지 먼스가 될지 쿼터가 될지 애뉴얼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디파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특별하게 디파인을 하지 그 논문에서는 이제 위크로 디파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근데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에 그냥 랜덤 넘버 뽑기에 따라서 그 자산이 증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두 개의 은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은행을 만들어서 아까는 랜덤 넘버를 0에서 10까지만 뽑았는데 마이너스 20에서 20 사이에 샘플링을 해서 은행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은행이 있으니까 각각 이런 행위를 하겠죠. 그래서 각각 행위를 해서 보면 이제 그 빨간 색깔 라인은 그 은행의 총합, 두 개의 은행의 총합인데, 이게 지금 1000번을 돌렸는데 한 600까지 가 있죠. 원래 이게 우리가 확률 계산을 하면은 자산이 100으로 시작했으니까 죄송합니다. 네, 파란색이 토탈 에셋이네요. 네, 어쩐지 생각했습니다. 네, 파란색이 토탈 에셋인데 그 자산이 100이니까 200에서 시작했으면 랜덤 넘버니까 한 1000번 가면은 자산의 합이 200이 그냥 거의 200 근처에 있어야지 정상이겠죠? 어차피 마이너스 20에서 20을 뽑았으니까. 네. 그런데 보면은 뭐 이게 랜덤 넘버니까 당연히 그렇게는 수렴을 안 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도 되게 단순하게 별로 제가 추가한 코드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그 똑같고 자산이 100씩 들어가고 랜덤 넘버 마이너스 20에서 20 사이에 랜덤 넘버를 뽑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다르게 한 거는 그 은행의 개수가 두 개였기 때문에 for loop를 이용해서 은행을 두 개 만든 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코드는 다 그 원래 그 행위자 기반 모형 그 소스 코드에서 제공하는 코드라서 제가 추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형을 돌리게 되면 두 개의 은행이 나오고,
자산이 하나하나 100씩 가지고 있고 그래서 총 합은 200이 될 텐데 이것을 이제 돌려보면은 200 언저리에서 계속 랜덤 넘버 마이너스 20에서 20 사이에 뽑다 보니까 저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였고요.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드디어 하나의 은행과 예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이제 그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단순한 모형을 만드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의 은행이 있고 이 은행에 예금자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은행이 예금자에게 3%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모형은 여기서도 제가 만든 거는 이 예금자라는 행위자를 하나 만들었고 이 예금자의 예금은 매년마다 3%씩 증가하는 이 코드 한 줄 이 코드 이 정도 코드를 넣은 거고 은행에서 보면은 이제 은행이 해야 될 일은 매년마다 해야 될 일은 그 예금자들을 찾아서 예금자들에게 내가 가진 자산에서 그 은행이 이제 그 예금자들에게 이제 3%씩 예금을 지급하는 이 코드거든요. 이 코드를 실제적으로 돌리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그 행위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자를 실제적으로 몇 명을 만들지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은행은 하나고 나머지는 저거 이제 포르포를 이용해서 예금자를 10명을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모형이 생성이 되고 이것을 한번 우리가 돌려보면은 이제 은행의 예금은 계속 떨어지죠. 이 은행의 자산은 떨어지고 그 예금은 계속 올라가고 왜냐하면 3%씩 계속 이자 지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현실성이 없지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행위자가 시뮬레이션 상에서 이렇게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네 번째 사례에서는 드디어 이제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은행이 있고 예금이 있고 대출이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 차트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로만 보면 파란 색깔이 은행 자산, 빨강색이 예금의 총합, 그다음에 이제 녹색이 이제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번 보시면 예금, 대출,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금자는 매년 3%씩 이자 지급을 받고 대출은 특별하게 행위가 없습니다. 대출은 대출이 이제 4%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은행에 이제 4%씩 매년 이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만 보더라도 은행은 1%씩 그 예대 마진을 가지고 자기의 자산을 늘릴 수가 있겠죠. 이거를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돌렸다는 것인데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모델까지만 하더라도 특별하게 실제적으로 이제 행위자 기반 모형으로 베네핏을 볼 수 있는 건 없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은행과 예금과 대출을 만들어서 실제적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 별로 많지 않은 코딩 양에서요.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까 본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많이 왔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조금씩 현실성 있는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출이 아직은 부실하는 건 아니구나. 이제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파라미터를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딩을 몰라도 어떤 모형을 만들고 나서 내가 여기에다가 내가 알고자 하는 값을 얻기 위해서 내가 넣고 싶은 이제 저축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을 다르게 해서 아니면 대출수 예금자 수도 해서 다르게 해가지고 넣는 것인데요. 해서 모형을 돌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야 됩니다. 그냥 저축 이자율은 3%였고 대출 이자율은 4%였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출자 수를 10명으로 줄였다라고 하고 모형을 다시 돌리게 되면 은행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겠죠. 대출 수가 10개밖에 안 되니까 이자율이 높더라도. 그러면 은행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 이자율을 몇 %까지 늘려야 되는지를 이제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죠. 대출 수가 10명일 경우에는 대출 이자율을 8%로 늘리면 은행은 손해보지 않더라라는 걸 단순한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아직은 현실성이 없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종합 예제인데, 이 예제에서는 드디어 대출이 부실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건 은행이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출의 부도율을 10%, 이제 예를 들어서 대출이 10개라고 하면 그 이번 연도 말에 대출이 부실화될 수 있는 부실화될 수 있는 확률이 10%이기 때문에 한 개 정도는 부도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제 이러한 이제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 부실화돼서 은행이 부실화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저 대출 부도 비율에 따른 뱅크런 문턱값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은행이 가진 대출의 30%가 부실화됐다라고 하면 예금자들이 인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30%가 넘어가면 되면 인출을 하는데, 인출의 확률은 20%다. 이런 식으로 20%라고 주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실제적으로 돌리게 되면은, 네, 이러한 이제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원하는 값을 넣는 거죠. 대출의 이제 부도율이 10.5%, 이제 그대로 한번 해서 이것을 돌려 보면은 이렇게 색깔이 저렇게 이제 주황색으로 변하는 건 대출이 이제 부실화돼서 이제 부도가 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면은 그 녹색깔 은행 자산, 대출이 이제 부실화되니까 녹색깔 대출 이제 총액이 쭉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출의 부실률을 20%라고 가정을 하고, 네, 한 돌리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얻는데, 여기서 이제 저 포인트, 갑자기 급격하게 다른 행위가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스레시홀드가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대출이 30%가 부실이 되니까 그 예금자들이 인출을 하게 되고, 예금자들이 인출을 하게 되니까 은행의 자산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제 이러한 그것을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보신 게 바로 이제 상당히 단순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발생하는 금융 시스템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케이스 6가지의 그 사례 코드는 이따가 나올 소스 코드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만약에 코딩을 하실 이제 코딩에 이제 부담이 없으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PC에서 당연히 실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실제적인 은행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제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제 거기로 넘어갈 텐데요. 그래서 IMF의 이코노미스트인 조지 찬 라우라는 이제 싱가포르대 교수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제 이 논문을 퍼블리시하면서 실제적으로 금융 위기 때 은행들이 했던 그 행위들을 가지고 그대로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정의한 은행, 예금, 대출에 대한 행위자의 속성값을 한번 보실 텐데, 속성과 행위를 이제 행위 데피니션을 한번 볼 텐데요. 보시면 행위자 설계는 이제 10개의 은행으로 했고요. 초기 자본은 각 은행마다 이제 100개씩 이제 100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초기 자본은 100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은행의 이제 선호를 정의를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과거 데이터에서 나온 값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은 MRR이 이제 지급 준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지급 준비율, 최소 지급 준비율 기준보다는 1.5%, 1.5배를 1.5배 이상, 그러니까 버퍼를 좀 두는 거죠. 를 선호했고, 그다음에 CAR은 자기자본 비율. 그래서 이제 뭐 BIS 자기자본 비율 같이 자기자본 비율 어떤 이제 규제가 있으면 이 규제의 1.5배, 그러니까 언제나 좀 버퍼를 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돈을 벌게 되면 대부분의 은행은 은행에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한테 배당을 하더라, 이제 배당을 한다라는 이제 가정을 하고 행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문제 시 이제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고, 지급 불능신 대출을 회수한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렇게 은행 행위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금 행위자는 이제 10,000개의 예금을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균등 분포라고 해서
10개의 은행이기 때문에 하나의 은행은 100명의 예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금과 은행은 n대 1, 그러니까 예금 하나는 은행 하나에 꼭 귀속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여기서 약간 비현실적인 가정이죠. 그 은행은 예금자한테 연 1%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 이자는 누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금자는 다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매년마다 계속 동일한 1%씩만 지급을 한다는 건데, 이러한 비현실적인 가정은 당연히 이제 모형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므로써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어떻게 은행이 부실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러한 이제 이러한 것에는 별로 이제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것 같고요. 다른 모형을 이제 다른 것에 주안점을 둔 모형을 만들겠다 하면은 이런 것도 조금 더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분기 은행 교체 확률은 이제 유니폼 분포로 해서 이제 랜덤 샘플링을 해서 이 경우는 보면은 뭐 내가 뽑은 숫자가 0.1이다. 그러니까 0.2보다 작을 때만 은행을 옮기는 거죠. 대출 같은 경우는 2만 개의 대출이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언제나 대출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은 원하면 대출을 일으킬 수가 있고, 원하지 않으면 그냥 원하지 않는다는 건 은행이 이제 돈이 없다거나 뭔가 이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원하는 상태에서는 언제나 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예금자 수보다 이제 2배 많은 2만 개의 대출이 있다. 이제 대출 대기 수요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도 확률 이제 10%. 그러니까 이것도 유니폼 분포기 때문에 이제 딱 10%가 아니라 랜덤 샘플링을 했을 때 0.1보다 작은 숫자가 나왔을 때만 부도가 난다라는 것이고, 부도 시 대출 회수율은 40%. 그래서 이제 대출의 액면가가 10원이면 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 건 4원 정도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헐값시 보상 가격, 헐값 매각시, 이거는 이제 은행에 문제가 있었을 때 대출을 이제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은행이 어쩌면은 하나도 못 받을, 근데 대출의 원가에서 하나도 못 받을 수 있고, 어떤 건 맥시멈 이제 뭐 10%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러한 숫자들, 부도 확률, 회수율, 헐값 매각시 보상 확률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데이터에서 나와야지 이게 이제 현실성 있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문에서는 은행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고 은행 시스템이 어떻게 부실화되고 복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위험 가중치는 이렇게 간단한 수식으로 적용을 했는데요. 이제 이 위험 가중치를 이렇게 계산하면 은행이 대출을 최적화할 수 있는 최적화할 수 있는 게 달라지니까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단순한 모형이죠.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은행 시스템의 행위자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 시스템 환경을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뱅크, 은행 간의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간의 대출이 가능한데 어떤 은행이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율이 1%고, 그 다음에 아무 은행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유동성 문제가 없고 충분한 자본을 보유한 은행에게만 대출을 해준다라는 것인데, 대출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지금 보면 이제 가정들이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완화시켜야 되는 이제 숙제가 있긴 합니다. 이제 구제금융도 이제 환경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은행이 자본 잠식이 없고 유동성 문제가 없으면 구제금융이 신청 가능하다. 자본 잠식이 있고 유동성 문제가 있으면 은행은 파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없을 때만 구제금융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대출 상환을 못하면 연장이라는 거고, 이제 연장에 규제는 없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구제금융에 대한 이제 것이고, 정책 규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본 준비금과 지급 준비율인데요.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IMF의 논문에서는 4가지의 자본 준비금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본 준비금이
4%일 때, 8%일 때, 12%일 때, 16%일 때 은행의 행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본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지급 준비율도 정책 규제가 만약에 3%일 때, 그다음에 뭐 4.5%일 때, 6%일 때 어떻게 은행 시스템에서 대출이 일어나고 은행이 부실화되고 그다음에 인터뱅크론이 활성화되는지를 이 논문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네 가지 경우의 자본준비금, 세 가지 경우의 지급준비율, 이 조건을 컨비네이션 하면 12가지 경우가 나오죠. 이 12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 시뮬레이션 모형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 돌린 거에 대한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240번, 한 번을 일주로 가정을 하고 돌렸고요. 그 자기 자본 비율은 그러니까 아까 네 가지 조건, 그 지급 준비율 세 가지 조건, 그래서 12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한 번, 그러니까 12번 중에 각각의 한 번에는 각각의 한 번을 할 때 100번씩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100번 사실 좀 작거든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최소한 1000번, 10,000번씩은 합니다. 그러면 우선 왜냐면 전에 보면은 이제 한 번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건 240 스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00번을 했다는 건 240 스텝을 100번 24,000번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24,000번을 했는데 그 평균값을 써야 이제 썼는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도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나요? 그 유니폼 분포로 해서 랜덤 샘플링을 해서 10% 내에 들었을 때만 부도가 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확률 모형에 있어서 확률값에 대한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해선 100번은 너무 작고 1000번이나 10,000번 정도 해서 평균값을 내야지만 그 확률의 이상치 값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제나 시뮬레이션 논문에서는 몇 번 시뮬레이션 했는지 저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처리 순서는 그러니까 매 스텝당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매 스텝당 6개의 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니셜 포인트에서만 나중에 행위자를 생성하고 예금자 할당하고 대출을 일으킨다. 이거는 첫 번째 단계에서만 나고, 이제 그 다음 스텝에서부터 2번에서 6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스텝에는 첫 번째로 이제 은행은 대출 손실을 빨리 계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도가 난 대출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출 손실을 계산해서 내가 가진 자본이 잠식됐다라고 계산이 되면 이제 자본이 잠식이 됐다라고 하면 은행은 이제 나는 부실화됐어.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돈을 빌려준 다른 은행 너네도 빨리 계산해봐. 그래서 은행 간 대출 손실 얼마인지 계산해봐. 2차 파급 효과 계산해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러한 계산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파급, 세컨 라운드 이펙트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은행들은 이제 내가 가진 자본이 얼마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진 자본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이제 나한테 투자한 자본가들한테 배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 잠식된 은행은 자본이 잠식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선 아까 말씀드린 위험 가중치 계산을 하죠. 이 위험 가중치 최저가 계산을 통해서 이제 회복을 시도한다는 게 자기 자본이 0보다 크다. 0보다 컸을 땐 괜찮은데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은행을 파산시킵니다. 이 모델에서는 은행을 파산시키고 은행을 파산시키는 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끝나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예금자들의 행위죠. 예금자들이 20%의 확률로 은행을 옮기게 됩니다. 은행을 다 옮기고 나면 은행은 또 다시 유동성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진 이제 예금이 다 어느 정도 인출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유동성 충격을 받는지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은행이 있으면 은행 간 대출을 신청합니다. 은행 간 대출을 신청하는데 이 조건에 대해서 은행 간 대출을 신청하고 이제 뭐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신청하고 안 되는 은행은 파산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6번째 단계가 일어나는데요. 이거를 이 논문에서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차트 2개가 나오는데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은행이 하는 이제 여러 가지 행위가 발생하는데 이 파란색 선과 이 빨간색 선이 바로 그 세컨드 라운드 이펙트를 계산하는 플로우 차트. 그다음에 검은색 선은 원래 그 스텝에서 계산하는 이제 일어나는 플로우 원래 이제 스텝 행위인데 이 행위가 제가 이따가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아직은 여기서 안 나오는데 이런 플로우 차트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이제 실제적으로 돌렸을 때 이제 결과값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4%일 때 가장 그 좌측 상단에 있는 그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자기 자본 비율 8%일 때 자기 자본 12%, 16% 있을 때 보면은 그 지급 준비율 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차트에서 보면은 그 지급 준비율이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3%잖아요. 6%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지급 준비율이 원래 버퍼를 치면 7.5% 이상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게 4% 밑으로 떨어지면서 은행들이 지급 준비율에 대한 그 규제를 따라가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뿐만 아니라 뭐 4.5%, 3%도 전혀 지급 준비율에 대한 규제를 지키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4%일 때는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보니까 은행들이 부실화되기 쉽다. 왜냐? 자기 자본 비율이 4%밖에 안 되니까 은행들이 막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대출이 부실화가 되고 어느 순간 자기 자본 비율을 지급 준비율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오더라라는 것을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보니까 이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건 당연히 이제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보여주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기 자본 비율 4%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16%로 하니까 그 은행들이 보면은 이제 그 딱 정확하게 이제 그 버퍼까지 계산해 가지고 지급 준비율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그 자기 자본 비율 규제를 너무 높이면 은행들이 이건 이제 반대의 경우로 지급 준비율을 고정시키고 자기 자본을 받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워킹 페이퍼에서 강조하는 건 자기 자본 비율을 지급 준비율을 너무 높이거나 자기 자본 비율을 너무 높이게 되면 은행들이 이익을 최적화하기 어렵다라는 게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밝혀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을까요? 이제라는 질문을 언제나 하셔야 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은행 시스템이야 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그 이 모형에서 만든 여러 가지 행위들이 사실상 최대한 되게 상당히 은행 시스템에서 금융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그런 행위들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동일합니다. 지금 계속 그 12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지급 준비율이 3%,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컬럼이 3%, 두 번째 4.5%, 6%.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규제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갈수록 12%까지 늘어나죠. 자기 자본 비율 규제가. 그러면은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정책 당국의 규제가 상당히 심해지는 상태에서 그 인터뱅크 마켓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그 인터뱅크 마켓이 뭐 인디그리가 대출을 요청하는 은행, 아웃디그리가 대출을 수행해주는 은행인데, 이 보면은 이 차트 이제 이러한 이제 빨간색, 파란색이 많을수록 인터뱅크 마켓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규제 당국의 규제가 낮으니까 은행들이 마음대로 막 대출을 막 늘리게 되고, 그럼 어떤 은행은 막 유동성의 부실을 겪게 되고, 유동성의 부실을 겪게 되면은 이제 우량 은행한테 돈을 빌리게 되고, 그러니까 인터뱅크 마켓에서 돈을 빌리고 빌리고 이제 받는 행위가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근데 이제 규제 당국의 규제가 심해질수록 인터뱅크 마켓이 거의 활동을 안 하죠.
너무나 당연하겠죠. 왜냐하면은 은행들이 자기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런 규제 때문에 돈을 많이 빌려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부실화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은행들이 인터뱅크 마켓에서 돈을 빌릴 필요도 없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을 얼마나 설명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걸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되게 큰,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되게 큰 메리트인데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아까도 제가 은행 케이스 6개의 케이스에서 정의한 그대로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걸 따라 했기 때문에 똑같은데요. 그래서 보면은 은행 행위자를 만들고, 예금 행위자를 만들고, 대출 행위자를 만들고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데, 아까 그 제가 6개의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6개의 단계가 바로 이렇게 하나의 함수로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수신하고 대출을 초기화하고, 이제 대출을 초기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이제 코딩으로, 파이썬 코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소스 코드는 여기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파이썬에 익숙해지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모형을 여러분들이 PC에 설치를 하고 돌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 이제 그 금융 시스템의 전문가가 되면 아까 이 모형에서 정의한 되게 좀 엄격한 행위들을 완화시켜서 실제적인 모형을 만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면은 여기서 아까 제가 6단계의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니시라고 뺐는데, 이제 이러한 함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모형은. 그래서 이 모형을 가지고 이러한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주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계속 그 말씀드린 게 행위자를 정의하고, 은행을 정의하고, 예금을 정의하고, 대출을 정의했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그 행위자가 어떻게 행위를 할 건지를 디파인을 했었죠. 사실 이 부분은 도메인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정의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은 몰라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위자의 네트워크, 아까도 인터뱅크 마켓으로 행위자들이 이제 그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아까 그 인디그리, 아웃디그리가 사실 네트워크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잖아요. 이제 이러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고, 사실 이 네트워크가 없다면 시뮬레이션을 뭐 굳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있어야지 갑자기 급격하게 은행이 부실화되는 어떤 티핑 포인트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두 개의 부분은 사실 이제 도메인 영역, 그러니까 난리지 있는 사람이 많이 개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행위자의 정의라든지 설계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되게 단순한 규칙과 조건이었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규칙과 조건에 랜덤 샘플링을 이용해서 복잡한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가장 그 은행 시스템, 금융 시스템과 같은 복잡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는 어떠한 개발 툴을 써야 되는지, 사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보여드렸죠. 하나는 넷로고라는 툴을 보여드렸고, 하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보여드렸는데, 그 넷로고라는 프로그램은 사실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처럼 행위자를 드래그해서 드롭하고 더블 클릭해가지고 속성을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행위자를 만들고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넷로고 사이트에 가면은 그 넷로고 비기너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 모형을 만들어서 돌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는 복잡한 걸 못 만들어요. 이제 그게 단점이 있지만 프로그래밍은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나는 정말 좀 더 복잡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물론 다른 언어 다 지원하지만 그 파이썬이란 프로그래밍으로 이러한 그 금융 시스템처럼 복잡한 모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실험 환경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그 금융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복잡 현상에 대해서 IMF 논문 그 워킹 페이퍼를 통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복잡 현상을 재현한 것이지, 이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구체적인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따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행위자에 대한 속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속성을 정의했다고 해도 그 속성이 가지는 가중치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지 이 칼리뷸레이션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언제나 이 두 가지를 꼭 생각을 하시고 시뮬레이션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이제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싶다면 그래서 만들어 오시기 바라고 참고 자료로 이런 참고 자료를 줬는데 이제 이 앞쪽에서는 이제 이론들 그 행위자 기반 모형 이론들을 이렇게 쭉 여기서까지 다루고 있고 이 다섯 번째부터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시뮬레이션 모형 이제 코딩을 다 파이썬 기반으로 되어 있지만 그 코딩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보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제 그 IMF 참고 논문은 여기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